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날도 아니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혼자 관을 붙잡고 울던 날도 아닙니다. 중학생이던 혁준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입니다. 그 아이가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욕을 먹고 문을 걸어 잠기고 집에서 사라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알았거든요.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버려본 사람은 압니다. 먼저 밀어내는 게 얼마나 덜 아픈지를. 저는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5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23부터 43까지 꼭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쁘면 예쁘다고 교만하다, 수수하면 수수하다고 남편 망신이다. 밥을 차리면 간이 틀렸다, 안 차리면 게으르다. 뭘 해도 틀렸고 뭘 안 해도 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다독여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일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 씨가 말랐어. 우리 가문에 저런 여자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게 버릇이 됐습니다. 울어도 소리 없이 우는 게. 한 번은 임신이 됐습니다. 결혼 7년 만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알리기도 전에 혼자 슈퍼마켓에서 아기 양말을 사왔어요. 아주 작은 하얀 양말이었는데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혼자 매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안 돼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평소에 몸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거야. 내가 다 죽인 거라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이혼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이혼한 여자는 어디서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오래된 여자가 있다는 걸. 이상하게도 그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이제 참을 이유도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잘 됐다. 내가 먼저 나가줘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데 짐이 캐리어 하나였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짐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43살의 이혼녀.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밥 짓는 거요. 평생 시어머니 밥상만 차렸으니 그건 할 수 있었거든요. 동네 작은 백반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철수 씨.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일 점심때 오셔서 된장찌개 백반 하나 시키고 말없이 드시고 가시는 분. 근데 밥을 드실 때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저도 그런 표정에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밥을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웃었어요. 오래 웃지 않았던 사람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로 좀 놀란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때문에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 알고 보니 철수 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 전처가 중학생 아들 혁준이를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14살이었대요. 철수 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가 눈에 선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엄마가 떠난 아이. 저는 아이를 잃어봤지만 그 아이는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저와 철수 씨는 그렇게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가 1년쯤 지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근데 철수 씨가 그랬어요. 정숙 씨, 나는 정숙 씨한테 잘해줄 자신은 있는데 내 아들 혁준이한테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선뜻 마음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게 제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혁준이는 처음부터 저를 거부했습니다. 어른들이야 예의상이라도 인사를 하는데 혁준이는 그것조차 안 했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척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안 먹어요 한마디 하고 나가버렸어요. 처음엔 그냥 낯을 가리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혁준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엄마라는 게 들어왔어. 어차피 얼마 못 가. 우리 엄마도 나갔는데 저것도 나가겠지. 내가 먼저 쫓아낼 거야.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무서운 거였어요. 또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먼저 밀어내는 거였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상처받기 전에 먼저 문을 잠가버리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날 저는 혁준이한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혁준이의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물건을 치워버리거나 제가 해준 반찬에 손도 안 대거나 심할 때는 제가 없는 사이에 제 화장품이 없어지거나 옷이 구겨져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밥을 차렸고 매일 아침에 학교 잘 다녀와 말하고 혁준이가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재혼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혁준이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으로요. 당장 학교로 오라고. 철수 씨는 그날 현장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어요. 저는 혼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혁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맞은편엔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앉아서 흥분해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당신이 엄마예요? 이해가 한 거 알아요? 저는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쪽 눈으로 혁준이를 봤습니다. 혁준이가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면서. 담임 선생님이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혁준이가 같은 반 아이를 며칠째 괴롭혔는데 사실 그 발단은 그 아이가 혁준이한테 가정도 제대로 없는 애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계모가 들어온 거 가지고 놀렸다고. 그게 쌓여서 혁준이가 폭발한 거라고. 이 아이가 저 때문에도 놀림을 받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저를 싫어하면서도 밖에서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피해 학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애가 바르게 크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가 이 아이 엄마입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혁준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혁준이한테도 따끔하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아이 가정 환경 얘기는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기가 어렵네요. 제가 이 아이 엄마니까요. 부족한 엄마지만 이 아이 엄마는 저예요. 학교 정문을 나와서 한참 걷다가 혁준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그러다가 혁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엄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3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그게 엄마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혁준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문도 자주 잠갔어요. 근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을. 그리고 가끔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는 알았어요.
세상에는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한 사람이 있거든요. 혁준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철수 씨도 그걸 알았는지 어느 날 저녁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그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거든요. 고맙다는 말.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재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철수 씨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미비한 현장에서 발판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저와 혁준이가 손을 잡고 밤새 기다렸는데 새벽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면회가 됐을 때 철수 씨가 잠깐 눈을 떴어요. 저와 혁준이를 번갈아 보더니 마지막에 제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들렸어요. 혁준이 버리지 마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혁준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관이 나가는 순간 그게 안 됐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혁준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자기도 울면서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떠나고 저와 혁준이 둘만 남았습니다. 혁준이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혁준이 학원비는 냈고 어떻게든 혁준이 밥은 챙겼어요. 철수 씨한테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혁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대들었어요. 엄마도 일하는데 나라고 못해. 저는 그 말에 또 울 뻔했어요. 자기 입으로 저를 엄마라고 했거든요. 학교 앞 길에서 그 작은 목소리로 불러줬을 때 딱 한 번 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혁준이는 정말로 의사가 됐어요. 의대를 가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전문의 됐어. 저는 밥솥 앞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식당 아주머니들이 달려왔는데 저는 웃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20년 구박, 이혼, 재혼, 남편 사별, 혼자 뒷바라지. 그게 전부 이 전화 한 통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 씨한테 보고 싶었어요. 혁준이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행복이 한창일 때 또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혁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연주라고 했어요. 31살 대학교 동창이라고. 처음엔 인상이 좋았어요. 예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저한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선물도 들고 왔어요. 그래도 저는 좀 이상했어요. 어른 눈이 괜히 어른 눈이 아니더라고요. 제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판단하는 눈빛. 값을 매기는 눈빛. 어느 날 혁준이가 병원에 나간 사이 장을 보고 일찍 들어왔는데 연주가 혁준이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연주가 당황하더니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혁준 오빠 뭐 찾아달라고 해서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서늘해졌어요. 나중에 확인하니 철수 씨 사진이 없어져 있었어요. 서랍 안에 넣어뒀던 철수 씨가 혁준이랑 처음으로 낚시 갔을 때 찍은 사진. 제가 제일 아끼던 사진이었는데. 그리고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연주 아버지는 병원장, 어머니는 약사. 좋은 한정식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는 명품 가방에 보석 반지를 가득 끼고 아버지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연주 어머니가 제 옷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걸 입고 갔는데 그 눈빛 앞에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안 가서 연주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어요. 생모가 아니고 계모시죠? 제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계모라는 단어를 그렇게 날카롭게 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연주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실상 혁준 씨 배경이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생모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연주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혁준 군이 결혼하면 조용히 물러나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모 입장이라 어차피 어색하실 텐데. 혼주석도 그렇고 이런저런 행사도 그렇고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가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이번엔 조용히 물러나라는 말이네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포기해야 할 게 없었어요. 저는 이미 잃을 건 다 잃은 사람이에요. 20년 세월도 아이도 남편도 다 잃었어요. 근데 혁준이만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혁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용하고 단호하게. 잠깐요. 혁준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연주 씨, 저 지난달에 연주 씨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연주 씨가 저 말고도 2명을 더 만나고 있다고.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근데 확인을 했어요. 맞더라고요. 연주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대릴 사위로 들어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병원 이어받을 의사 사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사람으로 쓰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혼주석에 앉으실 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혼자서 키워주신 분이. 혁준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엄마요. 저는 그 순간 참으려고 정말 애썼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연주가 다 이 여자가 꼬드긴 거잖아 하면서 소리를 높이더니 테이블을 치며 제 쪽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저는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연주가 막말을 했고 저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참았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손이 먼저 나갔어요. 연주 어머니가 끼어들었고 거기서도 손이 나갔어요. 연주 아버지가 도망가듯 일어서다가 가발이 벗겨졌어요. 그게 식당 한복판에 뚝 떨어졌어요. 나중에 혁준이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은 박수를 쳤다고요. 혁준이랑 식당 밖에 나왔을 때 혁준이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대단하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다가 또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쯤 지났어요. 혁준이는 새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병원 간호사라고 했어요. 저한테 처음 데려왔을 때 꾸벅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눈이 맑았어요. 그것만 봐도 알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혁준이가 잠깐 와서 제 손에 편지를 쥐어줬어요. 지금 읽으면 울어서 메이크업 망가진다고 나중에 읽어. 집에 혼자 돌아와서 읽었어요. 짧은 편지였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고마워. 그냥 고마워. 아빠가 엄마를 선택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된 일이야. 사랑해. 저는 그날 밤 혼자 엉엉 울었어요. 참지 않고. 소리내서. 처음으로. 오래전에 배웠던 거 울어도 소리 없이 우는 거. 그날은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드신 분 있으세요? 오래 참아온 분. 혼자 버텨온 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어본 분. 저도 그랬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짐이 캐리어 하나였어요. 아이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았어요. 근데 있었어요. 혁준이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더라고요. 시간이었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시간. 버리지 않는 시간. 철수 씨 마지막 말이 그거였잖아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여도 됐어요.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제가 43살에 캐리어 하나 들고 나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가끔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